규원사와 저자 서문. 부계자는 이미 과거를 보았으나 급제하지 못해 탄식하며 붓을 던지고 강호를 방랑하기 여러 해가 되었다. 발길은 이 나라 구석구석에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차라리 중국을 섬길 바에는 동해물에 빠져 죽을까 하기도 했다. 때는 양란을 겪은 뒤라 나라 안 마을 어느 곳에나 슬픔이 가득하고 관민의 울분으로 여론이 물끓 듯하였다. 그리하여 부계자는 남쪽으로 금주와 월성에서 사비, 웅천을 거쳐 한산으로 들어가 예맥의 옛 도읍을 밟았고 북쪽으로 금강산의 주봉인 비로봉에 올라 12,000 봉우리를 굽어보니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이어 동해에 돋은 해를 보니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만길 폭포를 바라보니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워 속진을 떠나고 싶었다. 다시 서쪽으로 발길을 옮겨 구월산에 이르러 당장평에서 머뭇거리며 삼성사에서 감격의 눈물을 뿌렸다. 다시 평양을 지나 용만에 이르러 통군정에 올랐다. 북쪽으로 요동의 넓은 터를 바라보니 요동의 나무와 기주의 구름이 손짓하고 부르면 대답할 듯 가깝게 머뭇거리고 있다. 작은 배를 타고 한 줄기 압록강을 넘어서면 벌써 우리의 땅이 아니다. 슬프다. 우리 선조들이 살던 옛 땅이 남의 손에 들어간 지 이미 1000년이오. 이제 그 해독이 날로 심해지니 옛날을 그리워하고 오늘을 슬퍼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니 마침 조정에서 을지문덕에 사당을 세운다고 한다. 장군은 수나라 군사 100여만 명을 살수해서 무찌른 고구려의 대신이다. 한 달 남짓 지나서 송경에 다다르니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이다. 바삐 집으로 돌아왔으나 더욱 쓸쓸하기 그지없다. 이에 옛집의 남쪽에 있는 부학 양지 바른 곳에 규원 서옥을 짓고 제가들의 책을 모아 연구하면서 여생을 마치려고 한다. 무릇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이는 그 힘이 다하면 배반당하게 된다. 재물로 사람을 쓰고자 하는 이는 재물이 다하면 사람들이 떠나기 마련이다. 내가 힘과 재물을 갖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일찍이 바라거나 구한 적도 없으니 황량한 북악의 비탈에 무슨 힘과 재물이 있을 것인가. 또한 명예는 손님과 같은 것. 장차 내가 명예를 그리다가 그 꼴이 되면 무엇하랴. 이름도 바라지 않는다. 옛날에 물계자가 말했다.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땅은 사람의 행실을 알며 해와 달은 사람의 뜻을 비추고 귀신은 사람이 하는 것을 본다. 무릇 사람의 선악과 정사는 반드시 천지신명이 밝히 살펴 알 것이다. 죽으면 백골이 되는 인생인데 어찌 작은 명리에 급급하여 다투랴. 오직 타고난 성품을 간직하여 뜻을 기르며 도를 닦아 공을 세워 후대의 자손들이 본받게 할 따름이니라. 그러나 비록 세상이 끝나도록 이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하더라도 한탄하지 않으리라. 만세 후에라도 이것을 아는 사람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번쩍하는 동안 지나가 버린 1000년을 보면서 백골만 남을 인생이 명예와 치욕에 빠져 바쁜 세월을 다투랴. 내가 말하노니 조선은 국사가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걱정이다. 춘추를 지으니 명분이 바르고 강목을 이루어 정윤, 정통과 윤통이 나뉘었다. 춘추와 강목은 중국의 선비들이 이룬 것이다. 우리나라의 옛 경사는 여러 번 병화를 입어 흩어지고 없어졌다. 여기에 후세의 고루한 이들이 중국의 책 속에 빠져 주나라를 높이는 사대주의만을 옳다고 하며 먼저 근본을 세워 우리나라를 빛낼 줄 몰랐다. 이는 등나무나 칡덩굴이 곧게 뻗어나갈 줄은 모르고 얽히고 맺히기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어찌 천하다 하지 않으리요. 고려 이후 조공바치는 사신을 수백 년 동안 보내면서도 이를 한스럽게 여기지 않다가 졸지에 만주를 불구 대천지 원수로 여기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아 슬프다. 오직 하늘이 효종에게 10년만 더 살 수 있게 하였던들 군대는 요심으로 보내는 배를 등채로 달리게 하였을 것이 아닌가. 비록 패하더라도 시기만 놓치지 않았던들 근세의 보기 드문 통쾌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임금의 나이를 더해주지 않아 요심정벌을 끝내 이루지 못했으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로서는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내가 일찍이 국사를 써보고자 하는 뜻은 있었지만 본디 재료가 없고 또한 명산석실에도 진장된 것이 없으니 씻은 듯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어찌하랴. 그러나 얼마나 다행한지 산골짜기에서 청평의 진영 유기 중에 삼국 이전의 고사가 있는 것을 얻으니 비록 그것이 간략하고 자세하지는 않으나 한간의 선비들이 구구하게 떠드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그 기운이 더 높다. 여기에 중국의 고사에서 기록을 뽑아 보태 사화를 만드니 밥 먹는 것도 자주 잊을 지경이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이가 있어 이 뜻을 같이 하랴. 경전이 말하기를 아침에 돌을 들이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으니 오직 이를 두고 한 말 같구나. 만일 하늘이 내게 장수를 누리게 한다면 하나의 역사를 완성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는 조금 먼저 시작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슬프다. 후세에 만약 이 책을 붙잡고 연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죽어 넋이라도 한없이 기뻐하리라. 상지 2년 3월 상순 북의 노인은 교원 초당에서 서문을 쓴다. 교원사와 권지상 1. 조판기 태고의 음양이 갈라지지 않고 홍몽한 채 오래 닫혀 있었다. 천지는 혼돈하여 귀신도 매우 슬퍼하고 해와 달과 별과 때도 잡것들에 쌓여 질서가 없었고 바다는 흐리고 깊어 못 생물의 자취를 찾을 길이 없었다. 우주는 다만 암흑의 큰 덩어리일 뿐이었다. 물과 불은 잠시도 쉬지 않고 서로 밀쳐내기를 수백만 년이나 했다. 마침 하늘에는 큰 주신이 있었다. 그를 환인, 즉 하느님이라고 하였다. 온 세상을 다스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장 높은 하늘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있는 곳은 수만리나 떨어졌지만 언제나 환하게 빛났다. 그 아래는 거느리는 수많은 소신들이 있었다. 환이란 우리말의 환하다, 곧 환하게 빛나는 광명을 말한다. 이는 본원이란 뜻이니 곧 근본으로 만물이 이루 말미암아 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 한 큰 주신이 두 손을 마주잡고 곰곰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주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어둡게 닫힌 지 이미 오래다. 혼원한 기운에 쌓여 낳고 길러지기를 바라니 때를 맞추어 열지 않는다면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이룰 것인가 하고 스스로 묻고 환웅천왕을 불러 우주를 열도록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천왕은 그곳을 떠나 여러 신들을 독려하여 각자 신통함을 발휘하게 하니 다만 풍운이 어둡고 검푸르고 깊으며 번개가 줄기져 번쩍이고 우레와 벼락치는 것만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옥녀가 실색하고 모든 귀신들이 도망쳤다. 이에 아득한 기운이 갈라져 천지가 열리고 하늘과 땅이 비로소 나누어지게 되었다. 열린 새 세상은 너무나도 넓어 그 끝을 알 수가 없었다. 이에 해와 달에게 명령하니 해와 달은 바퀴처럼 서로 구르며 돌아 고운 빛을 하늘과 땅에 비추었다. 해를 가게 해서 낮이 되게 하고 달을 뒤따르게 하여 밤이 되게 하고 또 별들도 하늘을 돌게 하여 사시를 정하고 햇수와 날수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로써 하늘과 땅은 나누어지고 해와 달이 돌게는 하였으나 땅에는 물과 불이 제자리를 잡지 못했고 바다도 혼돈하여 쌓인 기운이 열리지 않았다. 큰 주신이 두 번째로 환웅천왕에게 명하여 법력을 나타나게 하니 물에서 땅덩어리가 생겨나고 비로소 땅과 바다가 정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화기는 잠들고 물은 움직여 만물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땅에서 풀과 나무가 뿌리받고 벌레와 물고기와 날짐승이 떼를 지어 자라며 번식했다. 삼계에는 하늘과 땅이 나누어진 때로부터 또 10만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한 큰 주신은 다시 여러 신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우주 자연이 운해하여 번거롭더니 너희들이 힘을 내어 천지를 갈라 만물이 생겨나게 하니 이제 그 공덕이 한없이 크구나. 다만 천지 사이에 마땅한 만물의 어른을 두어야 하는데 그 이름은 사람이다. 사람이 하늘과 땅과 더불어 삼재가 되고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라. 원래는 천지에 쌓인 기운이 흩어져 만물이 되게 하였다. 신령스럽고 빼어난 성과 곧고 밝은 길을 모으고 받기는 하였으나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제 신령스럽고 빼어난 것을 이끌어내게 하고 곧고 바른 것을 드러나게 하여 뭇 생물 중에 사람을 낳게 하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게 하라. 그런데 이 일은 먼저 모든 것을 갖춘 후에 하여야 한다. 환웅 천왕에게 명령을 내리니 천왕은 분부를 받들어 계획대로 시행하였다. 환웅 천왕은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을 불러 하늘 위의 모든 일을 나누어 맡아보게 하였다. 그리고 주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소신들을 인간계로 내려보내 산과 개천, 바다와 구름, 벌판과 마을 일들을 다스리도록 하며 반드시 근엄하고 공평하게 하여 잘못이 없은 후에야 천지의 신령하고 빼어난 성과 곧고 밝은 길을 분별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들도록 하였다. 한 큰 주신은 마지막으로 환웅천왕에게 명을 내렸다. 이제 사람과 그 밖의 만물을 다 만들었으니 너는 너무 아끼지 말고 무리를 이끌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하늘을 이어 가르침을 세우고 만세토록 후생의 모범이 되게 하라. 그리고 천부인 3개를 주고 당부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천하를 펴라. 환웅천왕은 기쁘게 명령을 받들고 천부인 3개와 풍백과 우사, 운사 등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의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태백산은 곧 백두산이다. 모든 무리들이 천왕을 임금으로 추대하니 이분이 신시씨이다. 초목과 금수가 생겨난 뒤로 또 10만 년이 지났다. 2. 태식이 신시씨가 임금이 되자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고 타고난 성질을 보존하게 하며 두루 살피어 배불리 먹였다. 그 번성함을 듣고 천하의 민물이 점점 번성하였는데 개벽이 멀지 않은 때였다. 초목이 거칠게 무성하고 새와 짐승들이 섞여 있어 사람들이 견디기가 어려웠다. 사나운 짐승과 독한 벌레가 때때로 다퉈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신시씨는 치우씨에게 다스리게 하였다. 치우씨는 참으로 뛰어나 만고에 강하고 용감한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치우씨는 하늘을 빙빙 돌게 하는 힘과 바람과 번개, 구름과 안개를 능숙하게 부리고 칼, 창, 큰 활, 큰 도끼, 긴 창을 만들어 초목과 날짐승, 길짐승, 벌레, 고기 따위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리하여 초목이 제자리를 잡고 금수와 벌레와 물고기가 깊은 산이나 큰 못으로 피해 살게 되고 다시는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치우씨는 대대로 병기 만드는 일을 맡게 되고 늘 적을 쳐서 나라 지키기에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신시씨는 움직이는 생물들이 저마다 제자리를 얻는 것을 보고 사람들도 거처할 수 있도록 한 후 고시씨에게 먹여 살리는 일을 맡게 하였다. 이분이 곡식을 주관하는 분이 되었다. 그러나 곡식을 심고 농사를 지어 거두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다. 또 불씨도 없어서 백성들은 모두 풀과 채소나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날고기의 생피를 빨아먹으며 날고기를 그대로 먹으니 괴로움을 참아내기가 어려웠다. 고시씨는 농사지어 걷어들이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러나 불이 없어 근심하였다. 그러다가 하루는 우연히 깊은 산중에 들어갔다. 거기에는 잎은 떨어지고 줄기와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늙은 나무들이 엇갈려 있었다. 한참을 서서 생각에 골똘해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무숲이 우수수 요란했다. 고목의 줄기와 가지는 서로 얽혀 비비더니 불꽃을 일으켜 번쩍번쩍 빛났다가는 꺼지고 살아났다가는 다시 사라졌다. 옳다. 이것이야말로 불을 얻는 방법이다. 문득 깨달은 고시 씨는 이렇게 말하고 돌아와 느티 나무의 가지를 서로 비벼보았으나 불이 크게 일어나지를 않았다. 다음날 다시 그 숲속에 가서 서성거리며 생각에 잠기어 있는데 갑자기 한 마리의 큰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달려왔다. 고시 씨는 큰 소리로 한번 꾸짖으며 호랑이를 향해 돌을 세게 던졌다. 돌은 호랑이를 맞추지 못하고 바위 모서리에 맞았는데 그때 불이 번쩍 일어났다. 매우 기뻐하여 돌아와 다시 돌끼리 쳐보니 불을 얻게 되었다. 이때부터 백성들이 음식물을 익혀 먹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쇠붙이를 달구어 연장을 만드는 기술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점점 발전하게 되었다. 또 신지 씨한테 글자를 만들게 하였다. 신지 씨는 천황을 받들어 세상에 명령하는 일을 주로 하는 대변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글자가 없어 적어둘 방법이 없었다. 신지 씨가 하루는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놀라 달아나는 한 마리의 암사슴을 보고 활을 당겨 쏘려고 했으나 놓치고 말았다. 신지 씨는 사방을 헤매며 찾았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편편한 모래사장에 이르렀다. 여기서 암사슴이 뛰어간 발자국을 발견하고 도망간 방향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지 씨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적는 방법은 오직 이 방법밖에 없구나 하고 감탄하였다. 그날의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신지 씨는 되풀이하여 생각하고 만물을 살핀 끝에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아 문자를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이것이 바로 옛글자의 시작이다. 다만 후세의 연대가 오래되어 옛글자가 없어져 전해지지 못했나니 아마도 글자의 짜임새가 완전하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내가 일찍이 들으니 육진 땅과 선춘 등의 고을 바깥 바위 사이에서 간혹 발견된다고 한다. 바위에 다듬고 새긴 글자인데 범자도 아니고 전자도 아니라 사람들이 해독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이 신지 씨가 만든 옛 글자가 아닐까? 고시 씨는 곡식을 주관하는 직책도 맡았다. 후에 치유, 고시, 신지의 후예가 번성하였다. 치유 씨의 후손은 서남지방을 차지하여 살았고 신지 씨의 후손은 동북지방에 많이 살았으나 유독 고시 씨의 후손들은 넓은 동남쪽으로 내려가며 진안과 변안의 여러 족속이 되었다. 이것이 후세의 이른바 사만이니 모두 한 자손이다. 세 족속의 후손은 또 9개 파로 갈라졌다. 즉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를 말하나 본래의 조상은 다 같아서 크게 서로 다를 바가 없다. 여기서 이라고 하는 것은 큰 활을 말한다. 치유 씨가 만든 칼과 창, 큰 활은 사냥도 하고 싸움을 하는 데 도움을 줘서 후에 무기가 되었다. 중토의 여러 족속들은 큰 활을 쓰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여 오래전에 간담이 선을 하다는 소문을 내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가리켜 이라고도 한다. 설문의 이른바 이의 옛 글자는 큰 활을 가진 동쪽 사람을 뜻한다는 것은 바로 이를 말함이다. 이어 중리가 춘추를 지으며 이를 융적과 함께 상스럽고 더러운 것으로 뒤집어 놓아 마침내 그렇게 일컫게 되니 억울하다. 후세의 견이와 풍이는 서남으로 나뉘어 옮겼으며 중토의 여러 족속들은 완고하게 서로 헐뜯고 있으나 풍이는 곧 치우의 일족이다. 치우 씨는 새, 짐승, 벌레, 물고기 등의 무리를 쫓아 없앴으나 백성들은 토굴 속에 있어서 습한 기운에 시달리고 병이 났다. 또한 금수는 한번 쫓아버리면 스스로 피해 숨어버려 잡아먹을 수가 없었다. 이에 신지 씨는 치유 씨한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게 하고 고시 씨는 소, 말,
개, 돼지, 수리, 범 등의 짐승을 산채로 잡아 기르도록 하였다. 또한 주인 씨에게는 남녀가 결혼하는 법을 정하게 하였다. 지금 사람들이 힘센 장사를 일러 지위라고 하는 것은 치유가 잘못 전해진 것이다. 들에서 농사를 짓고 산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고시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시 씨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하는 말이다. 혼인 중매하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도 주인 씨로부터 시작된 말이다. 이때는 신지 씨가 세상에 내려온 지 이미 수천 년이다. 백성들과 산물이 늘어나고 지역이 넓어져서 형벌을 주관하게 하고 병물을 다루게 하여 선과 악을 가려 백성을 감독하게 하는 직책을 두었다. 짐승의 이름을 딴 관명으로 호가, 우가, 마가, 은가, 노가가 있었다. 이는 당시의 백성들이 소, 말, 개, 돼지 등 짐승을 기르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호랑이와 매와 해오라기는 우리나라 안에 사는 짐승들로 이것으로 관직의 성격을 나타냈다. 후세의 부여국은 오히려 이 풍속을 이어받아 짐승 이름으로 관명을 삼았는데 이것을 다 적지 못한다. 신시 씨는 이미 가르침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니 백성들이 서로 도와 흡족하게 여겼다. 이에 태백산에 올라보니 벌판은 거칠고 천지는 적막하고 하늘의 기운은 쉬지 않았다. 해와 달은 바쁘게 달리지만 정명한 기운은 바뀌지 않아 춘추의 차례에 따라 만물이 돌아갔다. 천지의 깊고 오묘한 이치가 수에 따라 변화함을 보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칙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곧 영리의 근본이다. 이때 요신과 유연의 땅은 이미 우리 민족이 농사짓고 짐승을 기르던 땅이 되어 있었다. 복희 씨는 이때 풍족에서 나서 수에 의해 변하는 현상을 알고 도를 익힌 다음 서쪽에 있던 중국에 나가 소인 씨를 대신하여 임금이 되었다. 복희 씨는 사왕의 도움과 하도의 상서로움을 얻어서 팔괘를 만들어 영리의 원조가 되었다. 음양이 생기고 없어지는 이치의 근원이 원래 우리에게서 시작되어 마침내 저들이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근세에 우탁이 역을 전한 것처럼 되어 큰 공을 얻었으니 조물주의 뜻은 진정 헤아리기가 어렵구나. 복희 씨는 또한 짐승을 잡아 길들이기에 능숙하여 그 위엄이 승냥이와 표범에게도 이르렀고 복희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풍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풍으로서 성을 삼은 것이다. 용으로서 벼슬을 기록한 것은 호가, 마가 등 많은 족속이 있었다. 신시 씨가 세상을 다스린 것이 오래되었지만 치유, 고시, 신지, 주인 씨가 어울려 인간 363가지 일을 다스리어 남녀, 부자, 군신과 의복, 음식, 궁실 및 머리 닦고 다듬는 방법이 차례로 풍습을 이루어 천하가 모두 따르게 되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제도화하고 정치와 예의도 갖추어져 처음에는 풀로 옷을 해입고 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으나 비로소 이때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깨쳤으니 참으로 위대한 일이로다. 무릇 육합 바깥에는 성인이 있으나 말하지 아니하고 육합 안의 성인은 말하되 의논하지 않았다. 춘추 경세에 선왕의 뜻은 성인이 의논하되 분별하여 말하지 않은 것이며 홍몽은 비로소 갈라지고 만물은 거기서 저절로 생겨났다. 내가 여러 노인들에게 들으니 신인이 세상에 내려오매 사람과 만물이 점점 번성하고 다스리는 제도가 또한 넓게 번져서 정치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간단하게 엮어서 이를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 무릇 우주 밖의 세상에 대하여는 일찍이 성인이 자세하게 분별하여 놓지 않았으니 변변치 못한 후손이 어찌 그 일방을 모두 엿볼 수 있다는 말인가? 당우 3대와 진, 한, 수, 당을 중국의 역대라고 하며 염윤, 훈육, 형만의 족속은 상고시대의 오랑캐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무제 때에 비로소 서역으로 통하고
월시, 안식, 엄체, 언기, 우전, 개빈이 비로소 책 속에 실려 알게 되었다. 이는 백성들이 짐승을 기르기 위하여 풀과 물 있는 곳을 따라 왕래하여 알게 되었다. 당시 여기에 살던 이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입지 않은 벌거숭이들이었다고 한다. 대진 같은 나라는 멀리 서해 서쪽에 있어서 영토가 수천 리에 400여 성을 거느리고 딸린 작은 나라들도 수십 개나 되었다. 돌로 성을 쌓고 우정을 많이 두었으며 사람들은 머리를 기르고 수놓은 옷을 입고 수레를 타고 출입하며 성 안에 살았다. 성의 주인은 백열이요 궁궐은 수정으로 기둥을 했다. 특별한 풍속과 신기한 보안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니 그 번창하고 부강한 것은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한나라 장화 연간에 반초가 가명을 보내어 조지를 거쳐 대진과 국교를 열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했다. 그 후 다시 환제 연희 연간에 대진 국주 안돈이 사신을 보내어 국교가 시작되었다. 당대에 이르러 당항, 토번, 파사, 대식이란 나라가 있어 양락을 침범하고 배를 보내어 통상을 요구했다. 그 사람들의 머리는 붉고 눈은 푸르며 큰 몸뚱이에 키가 컸다. 가끔 관청 안에까지도 드나들었다. 송나라 때는 제거로 배를 관리하는 벼슬이 있었으며 오로지 서역과의 교역만을 맡겼다. 근대에는 명나라 만력 연간에 이마두가 광동으로부터 북경에 들어와 수리와 역법에 관한 책을 가지고 있더라고 북경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전했다. 대개 그 나라는 옛날의 대진국인데 서역의 서쪽에 있어서 옛부터 내려오는 여러 나라와는 아주 다르다고 하니 참으로 천하는 넓은 것이라고 하겠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지 오래되어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만일 후세에 외눈박이 거인의 나라가 있어서 다시 동남으로부터 온다면 이 세상에 통할 수 있을까? 하늘 아래에는 풍속과 도덕이 다른 나라가 별처럼 퍼지고 바둑판처럼 많아서 시대에 따라 사물이 바뀌고 교통이 트이게 마련인데 신시시 시대에 엄체, 안식, 천축, 대진 등의 나라가 있는 줄은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러한즉 고시시 시대에 이른바 한가운데를 잡아 천하를 다스릴 때 해와 달이 비치고 비와 바람이 닿는 곳에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 말은 참으로 잘한 것이다. 내가 우습고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근세의 학자들이 한적에 얽매이고 유학에 빠져 흐리멍텅하게 바깥 오랑캐라 말함을 스스로 달게 받아들여 걸핏하면 중국과 오랑캐에 대한 말을 하는 일이다. 내가 어느 잔치자리에 갔을 때 많은 손님과 벗들이 모여 모두들 큰 소리로 잘난 체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취하여 팔뚝을 걷어올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들이 모두 중국과 오랑캐를 말하지만 우리가 어찌 중화가 아니며 중국이 오히려 오랑캐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는 큰 활을 가진 동방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는 옛날 우리 조선이 용맹을 떨쳐 중국 사람들이 풍문으로 듣고 두려워한 때문이다. 이가 어찌하여 융적과 같은 천한 이름이겠는가? 우리나라는 상고로부터 날래고 굳세고 천품 또한 곧고 바르며 예의를 지키고 양보하기를 좋아하므로 중국에서도 동방에 군자의 나라가 있다고 하였거늘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그 근본이 융적의 무리와 같다는 말인가? 압록강박 사방 만리의 땅은 이미 가신 우리의 성인과 조상들이 고생하여 경영하던 땅이다. 어찌 본래부터 한나라의 땅이라 하는가? 공자 때 주나라 왕실이 쇠퇴하고 외족이 침입하여 여왕이 융적에 패하여 죽고 북적, 형만, 산융, 무종 등 족속들의 침입이 그치지 않았다. 우리 결해가 또한 이때의 그 위험이 중국에 떨쳤기 때문에 공자가 왕정이 퍼지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여러 나라가 번갈아 침범하는 것을 슬퍼하여 춘추를 지었다. 이때부터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말이 비로소 쓰이게 된 것이다.
만일 공자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오히려 중국을 가리켜 융적의 땅이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혹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내 말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상을 차고 일어나니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한다. 참으로 탄식할 노릇이었다. 전에 청나라와 싸울 때 화척으로 조정의 의논이 분분한 때가 있었다. 이 역시 주나라를 높이는 사상 때문이었다.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다. 만일 내가 다시 이 말을 친구들에게 한다면 그들은 깜짝 놀라 이상하게 여기고 장차 나와는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저들의 말만을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겠는가. 기자가 귀화했다는 것도 믿으며 한무가 쳐서 토벌했다는 것도 믿으며 당 고종이 평정했다는 것도 믿으면서 우리 조상의 자랑할 만한 빛나는 무운이 있었다는 사실은 왜 살피지도 않으며 알지도 못하는가. 세속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자가 중국만 높이고 우리를 깎아내린 것을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그릇되게 생각하니 슬프도다. 대개 신시씨가 세상에 내려와 나라를 열 때 산에는 길과 굴이 없고 못에는 배와 다리가 없으며 짐승은 무리를 이루고 서로 어울려 놀며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었다. 때로는 짐승의 고기와 피를 쓰고 옷감으로 짜서 입고 밭을 갈아 먹으며 편한 대로 살았다. 이른바 덕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것을 알지 못한다 해도 그 행실이 순박하고 그 믿는 것 또한 한결같아 배불리 먹고 즐겁게 살았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들어가 쉬고 하늘의 은혜가 넉넉하여 궁색한 것을 알지 못했다. 후세에 와서 생산물이 더 풍성해지자 오히려 사람들의 소박한 마음씨가 점점 옅어져 근근히 빌어먹고 살게 되었다. 되돌아 생각해보니 농부는 두둑을 가지고 다투고 어부는 고기잡이 털을 가지고 싸운 셈이다. 만약 다투지 않고 얻으려면 궁색함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된 다음에 활을 만드니 짐승들이 도망갔고 그물을 만들었으나 물고기와 새우들이 깊이 숨게 되었다. 칼과 창, 갑옷을 입은 병정으로 서로 싸우니 이를 갈고 피 흘리며 쓰러진 시체가 땅을 덮었다.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니 원망할 수는 없다.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있다. 어린아이가 태문 밖에 나오면 나 살려라, 나 살려라 하고 소리친다. 이것은 먹이를 찾는 소리다. 그러다가 겨우 걷게 되면 싸우고 때릴 줄을 알게 된다. 시탈한 강해지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대개 월시나 대진의 족속에 대하여 자세히는 모르지만 중국과 외국은 이웃한 나라로서 마치 날개처럼 좌우에 있고 우리나라는 그 가운데 끼어 있어 예로부터 싸움과 다툼이 심했다. 이 또한 필연적인 형세라고 아니할 수 없다. 신시씨가 천하를 다스린 지 이미 오래되고 백성의 재물이 갈수록 늘어나 먹고 입는 것과 생전에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장례 지내는 일에 많은 물품이 많이 소모되었다. 이래서 놀고 먹던 사람이 점점 더 바빠지게 되고 그렇게 바삐 구하고 찾으니 어찌 다투고 싸우지 아니하랴. 집을 만든 수인은 서방의 임금이요 신시와 치우는 동방의 임금과 신하다. 세상을 다스리는 초기에는 각각 한쪽에 운거했다. 지역은 다르고 서로 교통이 트이지 않아 백성들이 자기들 이외에는 알지 못했다. 사냥이나 하고 나무를 하는 이외에는 다른 험한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수천 년이 지나고 세상이 변하여 중국은 천하의 보고로서 옥토는 천리에 뻗치고 기후도 좋아서 우리 민족은 나눠서 서남쪽으로 옮겨가며 전진했다. 중국의 백성도 서로 다투어 나갔다. 같은 족속은 무리가 되고 다른 족속은 미워하여 싸우게 되니
이것이 전쟁의 시작이다. 신농시 초기에 중국의 백성이 점점 번성하여 곡식과 삼배가 풍부하고 약과 침으로 병을 고치는 기술도 생겨났다. 이것이 여러 대를 이어 계속하더니 유망 때에 이르러서는 정사를 과격하게 단속하고 성급하게 몰아서 제후들이 배반하고 민심도 흩어져 세상이 어지러웠다. 우리 치유씨는 백성을 거느리고 황하 이북에 자리 잡고 안으로는 용감한 병사를 기르고 밖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지켜보다가 유망이 쇠잔해짐을 보고 군사를 일으켜 출정하였다. 이때 형제와 친척 중에서 장수될 사람 81명을 뽑아서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갈려산에 금을 캐게 해서 칼과 창과 화살촉을 벼르고 만들게 하여 군사를 한데 모아 정비한 후 탕록 땅을 떠나 구원에 가서 연전연승하니 그 형세는 마치 비바람 같아서 세상 만물을 두려워 떨게 하고 그 위력을 천하에 떨쳤다. 치우씨는 1년 동안에 9제후의 땅을 빼앗고 다시 용호산에 나아가 수금에서 시작하여 예과 땅에 나가서 다시 군사를 정비하고 양수를 떠나 공상을 쳤다. 공상은 지금의 진류로 유망이 도읍했던 곳이다. 1년 동안에 다시 12제후국을 얻으니 시체가 들에 가득하고 중국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하여 도망가거나 숨어버리게 되었다. 이때 유망은 소호로 치우씨를 맞게 하니 치우씨가 소호와 맞서며 안개를 일으키니 적병들은 넋을 잃고 혼란에 빠져 소호는 크게 패하고 공상으로 도망갔다. 이때 치우씨는 공상 땅에서 제위에 올랐다. 그리고 군사를 탕록으로 보내 포위하니 유망이 또 크게 패하고 말았다. 관자가 천하의 임금들이 칼을 들고 노하면 쓰러진 시체가 들에 가득하다고 한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이때 헌원이 유망이 패해서 달아나자 치우씨가 제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임금이 되려고 군사를 크게 일으켜 치우씨에게 도전했다. 치우씨는 탕록의 들에서 헌원을 맞아 크게 싸울 때 군사를 풀어 사방에서 치니 죽은 자가 무수했다. 그리고 또 큰 안개를 일으키므로 적군은 정신이 흐려지고 손이 떨려 급히 도망가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였다. 이리하여 회남, 산동, 북경, 낙양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고 탕록에 성을 쌓아 회남, 산동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때 중국 사람들은 활과 돌의 힘만 믿고 투구와 갑옷을 쓸 줄 몰랐다. 또 치우씨의 높고 강한 법력에 놀라고 간담이 서늘해져 싸우면 지고 말았다. 운급의 헌원기에 치우씨가 비로소 투구와 갑옷을 만들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여 동두철액자라 하였다고 한 것이 바로 그 말이다. 헌원의 심한 낭패를 생각하면 가히 보는 듯하다. 치우씨가 군사를 더욱 가다듬고 사방을 쳐나가니 10년 동안의 헌원과의 싸움만도 70여 해가 되었다. 그러나 장수는 필요한 기색이 없고 병사들도 후퇴하지 않았다. 헌원은 여러 번 패하였으나 다시 군사를 일으켜 치우씨를 본받아 갑옷을 만들어 입고 지남차를 만들어 맞섰다. 치우씨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니 중국의 왕성한 기운이 번창하고 또 염제의 백성이 굳게 단결하고 있어 이를 다 죽일 수 없음을 알았다. 사람이 각각 제 임금을 섬기는 것이니 부질없이 무고한 백성을 죽일 수 없다고 하며 되돌아왔다. 형제와 친척으로 하여금 크게 싸워 위협을 세우기에 힘쓰도록 하고 적이 다시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도록 헌원과 크게 싸워 많은 무리를 죽이고 물러나왔다. 이때 부장이 공을 서둘러 세우려 하다가 불행히도 진중에서 죽었다. 사기에 치우씨를 사로잡았다는 기록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치우씨는 동쪽의 회남 산동 땅을 굳게 지키면서 헌원이 동쪽으로 나오는 것을 막았으나 그가 죽자 점점 뒤로 물러났다. 지금의 한서 지리지에는 그 무덤이 동평군 수장현 감향성 안에 있다고 하며 높이가 5길이라고 한다.
지난 때 백성이 10월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반드시 비단 폭과 같은 붉은 기운이 일어난다고 하며 백성들은 이것을 치우기라고 일컫는다고 한다. 그 영특한 혼과 씩씩한 넋은 보통 사람들과 달라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치우 씨가 비록 물러나 돌아왔지만 중국은 이것으로 쓸쓸해지고 유망도 포기하지 못하니 염제의 뒤는 이로써 끊어지고 말았다. 이때부터 헌원이 대신 중국의 주인이 되어 황제가 된다. 그러나 치우 씨의 형제 여러 명이 오래도록 유주, 천국에 살아 그 명성과 위엄이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황제는 한 번도 편안하지 못했다. 황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베개 한 번 높이 베고 눕지 못했다고 한다. 사기에 산을 헤쳐 귀를 내도 편안히 살지 못하고 탕록의 도움만 정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 한 곳에 오래 살지 못하였으며 군사와 병졸들로 영문을 지켰다고 한 것은 그가 얼마나 두려워 겁냈던가를 말하는 것이다. 서전 여형편에서 또한 예로부터 내려오는 교훈에 치우 씨가 난을 일으킨다고 했으니 치우 씨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훈계를 세상에 전한 것이 분명하다. 그 후 300여 년은 무사했고 다만 소호 씨와 싸워서 패하니 단군 원년에 이르기까지 전후가 궐 1000년이다. 궐이란 만을 말하는 것으로 오랜 세월을 말할 때의 궐 1000세라고 한다. 궐 1000세라고 한 것은 신시 씨의 나라가 만 1000세에 이르도록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무력을 떨쳤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신시 씨 이후 고시 씨와 치유 씨가 서로 임금이 되니 그 전후를 합하여 궐 100세가 되고 이를 이어 단군이 다시 섰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에 가까운 말일 것이다. 단지 태고의 일은 너무 오래되고 멀어서 자세히 알 수 없을 따름이니라.